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08년 9월 26일 미국 텍사스에 있는 작은 가게에 평소 잘 근무하던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44살이던 수잔 베일리였는데 홀로 두 남매를 키우던 워킹맘이었어요. 자식들은 17살 제니퍼와 13살 데이비드였고요. 둘 다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엄마 혼자 생활비를 충당하느라고 매달 빠듯했죠. 밤낮 없이 투잡을 뛰었고요. 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직장에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그녀의 무단결근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장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보는데 휴대폰도 또 집 전화도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비상 연락망을 뒤져서 수잔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 또한 의아해하면서 곧장 손주인 제니퍼와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근데 이상해요. 손주들도 다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됐던 수잔의 어머니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 후 경찰은 바로 수잔의 집으로 향했고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변도 살펴봤죠. 근데 문을 강제로 딴 흔적도 없고 차고에 차도 없어요. 그냥 외출한 거 아니야? 싶었죠. 결국 경찰은 특이사항이 더 없어서 추가로 조사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수잔은 무려 이틀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게다가 두 남매의 행방도 묘연했고요. 그러다가 실종 3일째 수잔네 집에서 북쪽으로 725마일 그러니까 약 1200km나 떨어진 사우스 다코타주 그러니까 원래 살던 텍사스주가 아니라 아예 다른 주에서 의외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연히 지역 순찰을 돌던 경찰이 주유소 근처에서 실종된 수잔의 차를 몰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검문을 하게 되는데 즉각 이 사실을 수잔 지역 경찰에게도 알렸죠. 그러면 이 수잔의 차를 운전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차에 있던 아이들은 총 3명. 그리고 그중 둘은 수잔의 자식들이에요. 제니퍼와 데이비드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제니퍼의 남자친구 폴 헨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수잔의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죠. 물론 이 손주들을 찾았다는 건 너무 다행이었지만 사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잔 성격상 면허도 없는 아이들을 그냥 막 이렇게 운전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찝찝한 기분에 그녀는 다시 한번 딸 수잔의 집을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침내 지난 이틀간 닫혀있던 수잔의 자택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주한 건 코를 찌를 듯한 악취예요. 불길한 생각에 바로 집안 수색을 이어가는데 2층 계단 앞에서 쓰러져 있는 수잔을 발견했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게다가 시신 주위로 피 웅덩이가 고여있을 정도로 상당히 끔찍한 모습이더라고요. 게다가 카펫과 벽, 또 문까지 전부 피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이 마치 도살장 같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칠갑이 되어 있던 거죠. 얼마 후 부검 결과는 더 심각했어요. 우선 시신에서 다량의 타이레놀 성분이 검출되는데 아마 살해하기 전에 좀 몽롱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개골은 전부 깨져버린 상태였죠. 수차례 반복해서 내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처만 보더라도 엄청난 원한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요. 한편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을 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랄까 이 범인이 좀 허술한 느낌? 증거를 굉장히 많이 남겼더라고요. 우선 냉장고에서 초콜릿 푸딩이 있는데 그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바로 여기서 다량의 타이레놀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수잔이 이걸 먹고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측되죠. 또한 욕실에는 수상한 단서들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이 뭉텅이로 잘려둔 주인을 알 수 없는 그 머리카락이 있었고요. 또 욕조에는 물에 잠겨있는 핸드폰과 살인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됩니다.
여기서 강한 표백제 냄새가 풍겼는데 아마도 그 흔적을 지우려고 시도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샤워 커튼에 전기선이 피복이 노출된 채, 그러니까 겉에 그 고무가 벗겨져서 매달려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섬뜩한데 이런 상태로 전기가 통하면 심지어 여긴 욕실이라서 물도 많은데 바로 감전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경찰은 원래 범인이 감전을 시켜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결국 흉기를 사용해 죽인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품을 구매한 마트 영수증이 발견돼요. 자, 그럼 이 물건들을 산 사람만 찾아내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즉각 영수증에 찍혀있는 시간을 토대로 CCTV를 분석한 결과 그 주인공이 확인됩니다. 근데 그 얼굴을 확인한 경찰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아요. CCTV 속 인물은 바로 데이비드. 맞아요. 그 수잔의 13살 아들 데이비드요. 아니, 지금 이 어린애가 엄마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야? 이 사실은 베테랑 경찰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검사 기록이 나왔네. 욕실에 있던 그 뭉텅이 머리카락이요. 그게 DNA를 확인해보니까 딸 제니퍼의 남자친구 폴과 일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경찰은 곧장 폴, 데이비드, 그리고 제니퍼까지 셋을 체포해서 신문했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실종된 상황에서 막 차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던 게 좀 수상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한 아이들은 너네 우리가 너 왜 불렀는지 아냐? 라고 묻는데 이때 데이비드가 키득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엄마 죽여서 온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은 너무나 기괴했어요. 13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죠. 자, 그러면 누나 제니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친구 폴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엄마를 살해하자면서 협박했고 그에 못 이겨서 나는 엄마를 죽이고 폴과 도주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폴은 전부 제니퍼가 시킨 거라고 반대 주장을 펼쳤고요. 그러던 중 이번에 경찰은 제니퍼의 방에서 수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건 바로 학생증입니다. 근데 자기 게 아니고 메릴리라는 14살 소녀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그녀는 현재 소년원에 들어가 있었고요. 게다가 혐의는 어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였어요. 또 하필 그 사건이 수잔 실종 이틀 전에 발견되는데 메릴리가 자고 있던 자기 엄마 배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려다가 미수로 그치게 된 거죠. 이때 경찰은 이 사건이 앞선 수잔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했다는 점과 또 서로 알고 있던 사이라는 점이 강하게 의심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릴리를 포섭하게 돼요. 너가 사실대로 말해주면 그 면책특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자백을 받아낸 거죠. 메릴리는 바로 응했고 그렇게 밝혀진 이 사건의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일단 얘네가 다 어떤 사이였냐면 메릴리 그리고 제니퍼와 폴까지 이 셋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 바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각각 폴과 사귀고 있던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니퍼와 폴이 사귀고 있고 메릴리는 폴의 다른 인격인 탈로스와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일반인이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셋이 오컬트, 판타지에 푹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악만의 몸에 다른 인격이 있다면서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하던 스토리에 어느덧 이 셋은 완전히 빠져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자고 서로의 등을 칼로 베서 피를 나눠 마시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였고요. 그니까 얘네 셋이 애초부터 그냥 너무 기괴한 짓을 하던 애들인 거예요. 엄마 수잔은 딸이 폴을 만나는 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만들어도 저도 반대할 것 같은데 엄마는 오죽하겠냐고요. 물론 엄마가 세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묘하게 싸한 느낌을 받았대요.
또 평소 성적이 좋던 제니퍼가 폴을 만난 후로 점수가 뚝뚝 떨어지면서 어딘가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더욱더 강하게 폴과의 만남을 반대하게 된 거예요. 한편 메릴리의 엄마 또한 딸이 폴을 만나는 걸 탐탁지 않아 했어요. 이 문제로 말다툼이 이어졌고 그렇게 엄마와 딸들 사이에는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가 먼저 폴과 메릴리에게 섬뜩한 계획을 제안해요. 셋이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관계를 반대하는 부모님을 죽이고 차를 훔쳐서 캐나다로 도망가 같이 사는 법뿐이다 라는 완전히 선 넘은 생각이었죠. 메릴리는 이걸 승낙했고 얼마 전 엄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체포됐어요. 게다가 폴도 동참하는데 그는 사실 부모님의 반대?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었었고 단순히 누굴 죽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그냥 거의 사이코였어요. 수잔이 죽기 하루 전 9월 24일 그날은 폴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22구경 권총을 들고 부모님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날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겼다며 부모님이 집에 안 왔어요. 계획은 허무하게 무산이 됐죠. 자, 이렇게 앞서 2명은 부모 살인에 실패했어요. 다음 차례는 제니퍼죠. 그녀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가장 먼저 아예 사고사로 위장을 하려고 욕실에 트랩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건 실패했죠. 그러자 방법을 바꿉니다. 초코 푸딩에 미리 타이레놀을 다량 섞어두고 너무나 친절하게 엄마 푸딩 먹을래? 자연스럽게 수잔에게 먹이게 된 겁니다. 잠시 후 수잔이 점점 몽롱해졌고 좀 피곤하네 싶어서 침실로 가기 위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뒤를 제니퍼가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야구방망이로 엄마의 뒤통수를 내려쳐요. 그리고 이때 계단 옆에 숨어있던 남동생 데이비드가 나오더니 엄마를 칼로 마구 찌르게 됐죠. 수잔은 앞뒤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식들에게 파당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새끼들한테 엄마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엔 사실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폴이었어요. 살인 현장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데이비드가 13살이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하잖아요. 칼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후 폴이 칼을 건네봤습니다. 제니퍼가 엄마의 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이에 폴이 수잔의 목에 칼을 꽂아 넣은 겁니다.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수잔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이 엄마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뜬금없이 동생 데이비드는 왜 살인에 동참했을까요? 이게 좀 사건의 미스테리인데 메릴리가 추정하기론 데이비드가 평소 누나 제니퍼를 광적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사이도 매우 가까웠고요. 아마도 그냥 누나가 하자고 하니까 따랐을 걸로 보여요. 그만큼 어리기도 했고요. 2009년 제니퍼, 데이비드, 그리고 폴은 수잔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판사는 세 사람 모두 동등하게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요. 사건의 잔혹성을 보아서 사형을 내리고 싶지만 사실 그건 힘들었어요. 세 사람 모두 18살 미만이니까요. 결국 제니퍼와 폴은 징역 60년을 받았습니다. 또 데이비드는 13살이라는 나이가 참작이 돼서 비교적 적은 26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수잔 살인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범인 17살 제니퍼와 13살 데이비드. 이 둘은 앞으로 인생에서 무조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소중한 엄마를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지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하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과연 알기나 할까요? 저는 오늘 사건을 다루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이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도무지 그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마가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에 좀 소홀했나? 근데 그걸로는 이유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애초부터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엄마는 특히나 딸 제니퍼를 키우면서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잔혹한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요즘은 확실히 유튜브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취미나 관심 분야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유튜버를 꿈꾸던 최악의 오타쿠가 저지른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을 소개해볼까 해요. 날 현장에 있던 생존자가 있어서 더 생생한 그날 범인의 행적을 말해줬는데 그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와이스마켓이라는 식료품 가게인데 2017년 7월 13일 한 달간의 휴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어. 근데 사람들 반응이 좀 냉랭하더라고. 보통 이런 마트나 가게가 한동안 문 닫았다가 다시 오픈하면 좀 반기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되게 작은 마을이라 막 슈퍼 같은 것도 되게 적어서 이런 식료품점이 더 소중하거든.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야. 아예 이 문을 닫아야 된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거지.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러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 때문이었어. 정확히는 그가 벌인 어떤 사건 때문이었지. 사진 속 이 남성이 사건의 주인공, 당시 24살이던 랜디 스테어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 부모님이랑도 문제가 없었었고 2살 어린 남동생이랑도 잘 지냈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소심하고 그냥 내성적이라는 것만 빼면 평범해. 근데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남들한테 주목받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대. 모르는 사람이랑은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근데 특히 서양권에서는 아이 컨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진 못했어. 하긴 애초에 친구를 만들거나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 그렇다고 해서 관심 분야가 전혀 없던 건 또 아니야. 랜디가 초등학생이던 2004년에 당시 TV에 데니 팬텀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었거든. 근데 거기에 푹 빠진 거야. 이게 전형적인 히어로물인데 좀 찌질했던 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유령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이었지. 이게 약간 개인적인 내용인데 나도 어렸을 때 이 만화 진짜 좋아해서 맨날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 이게 진짜 재밌어. 어쨌든 랜디는 데니 팬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서사랑 특징을 모두 외울 정도로 엄청 깊이 빠져들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꽤 많거든. 맨날 새로운 악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다 외운 거지. 그러니까 완전 광팬인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앰버 맥클레인이라는 이 악당을 제일 좋아했었대. 최애 캐릭터였는데 이게 상상 이상으로 좀 광적으로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3년 정도 흘려서 2007년이었는데 랜디가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어.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아직 그 유튜브라는 게 생소한 플랫폼이었거든. 랜디는 이 세계에 바로 매료돼. 자기도 채널을 해보고 싶은 거야. 결국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거기에 데니 팬텀 리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지. 그의 구독자 수는 점점 늘어나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시청자를 얻게 됐어. 이게 엄청난 수치는 아니지만 랜디는 누군가 그냥 자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렇게 매일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더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해.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아예 삭제되고 만 거야. 이 일로 랜디는 꽤나 좌절했지만 굴하지 않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런 채널을 다시 만들었어.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관심 분야 나누는 게 재밌었었나 봐. 근데 이번 채널은 주제를 좀 바꿔서 홈비디오? 그런 형식의 코미디 영상을 업로드했어. 하지만 당시 유튜브에는 수익이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취미인 거지. 근데 그쯤에 랜디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랜디 부모님은 아들 미래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를 권유하게 돼. 아무래도 유튜브 수익이 안 되니까 좀 직장을 얻길 원하신 거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맥도날드에 취직을 하긴 해. 근데 3시간 만에 때려치고 다시 방에 틀어박히더라고. 아니 3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겨우 3시간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부모님은 아들의 사회성이 진심으로 걱정됐어. 그래서 아버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자기 직장에다가 부탁해서 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였어. 랜디도 마지못해서 아버지 제안을 수락하게 돼. 랜디의 아버지 직장이 바로 와이스 마켓이야.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거지. 얼마 후 랜디는 일을 시작했어. 다행히 근무 시간에도 늦질 않고 동료들이랑도 꽤 잘 지내더라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니까 한결 마음이 놓였었고. 한편 랜디는 그 유튜브 업로드도 게을리하지 않았었는데 2011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 그의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이제부터 영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이 소식을 막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기쁨을 전했었대. 이런 거 보면 랜디가 얼마나 자기 채널에 진심이었는지 느껴지지. 그런 와중에 랜디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어. 랜디가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 그나마 유일하게 매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랜디는 이 일을 계기로 우울증을 앓게 됐고 동시에 사후 세계에 몰두하게 됐어. 사실 어릴 적부터 죽음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 예전부터 그 데니 팬텀을 좋아했던 것도 주인공들이 영혼, 유령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는 것도 한몫했었고. 근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후 세계에 더 빠져들게 된 거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후에 랜디도 차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그 죽음에 대해서 몰두하게 돼버린 거지. 동시에 다시 데니 팬텀을 보기 시작해. 그게 우울한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냥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되게 광적이야. 랜디가 최애 캐릭터 엠버에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만화 속 엠버는 여자잖아. 그래서 랜디 자기도 사실은 여자고 지금은 남성의 몸에 갇힌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조금 다른데 특정 캐릭터랑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걸로 보여.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돼. 본격적으로 자기 외모를 엠버처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3일에 한 번씩 면도기로 자기 온몸의 털을 싹 밀어버리고 또 유령처럼 창백한 피부를 위해서 바디 페인트로 온몸을 새하얗게 칠했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엠버는 그 특유의 아이라인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화장도 했었고. 아니 이게 단순 코스프레를 넘어서기 시작하거든. 랜디는 점점 망상에 빠져들어가. 자기가 엠버가 되기 위해선 아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이른 거야. 엠버를 향한 집착과 함께 랜디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겨났는데 그건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 지난 1999년 콜로라도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인데 이 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어. 2명의 범인은 사건 당일 학교 도서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근데 랜디는 이 범인 중 한 명인 에릭 해리스를 자기의 우상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 삐뚤어진 신념을 갖게 된 거지. 2017년 당시 랜디의 머릿속은 점점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해. 난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될까? 총기 난사 그거 너무 멋지잖아. 와, 정말 시한폭탄 그 자체인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랜디는 팬심으로 엠버스 고스트 스쿼드, 줄여서 EGS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팬이 만드는 2차 창작물 같은 거야. 당연히 주인공은 엠버였고 그는 애니메이션 제목인 EGS의 각 알파벳을 그에 해당하는 숫자로 막 바꿨고 그렇게 나온 숫자가 5, 7, 19였어.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걸 거꾸로 하면 2019년 7월 5일
그날을 D-Day로 결정하게 돼.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2019년까지 2년이나 남은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은데. 빨리 죽어서 엠버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날짜를 앞당겼고 다시 정해진 시간은 2017년 6월 7일이었지. 그날은 랜디가 제작하는 EGS의 애니메이션 마지막 화가 업로드되는 날이었어. D-Day 한 달 전, 랜디는 유튜브 채널에 평소와 조금 다른 영상이 올라오게 돼. 그가 뒷뜰에서 총을 다루는 모습이었고 그 영상 속에서 입고 있던 옷은 컬럼바인 총기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랑 같은 옷이더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 영상이 감시하는 걸 알아채리지 못했어. 얼마 후 랜디는 라이브 방송을 키더니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하더라. 혹시 운명을 믿으세요? 이걸로 운명 점쳐볼게요.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많이 나오면 집에서 혼자, 뒷면이 많이 나오면 자기가 일하는 마트의 직원들을 데리고 사후 세계로 갈 거라고 하는 거야. 당시 랜디는 와이스마켓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장난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는 좀 섬뜩한 거야. 어쨌든 그렇게 동전 던지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결과는 뒷면, 두 번째는 앞면이 나왔어. 마지막으로 동전 던지기를 하기 전에 랜디는 매우 흥분한 것 같더라고. 막 신나 있었어. 이렇게 세 번째 결과는 뒷면. 랜디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운명이야 이 말과 함께 방송을 끝내게 돼. 그렇게 2017년 6월 7일 랜디가 정한 D-Day가 됐어. 유튜브에는 예고한 대로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업로드됐지. 그 시각 랜디는 자신의 더플백에 총 2자루를 챙겼어. 혹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려고 그런 거지. 어느덧 밤이 되었고 당시 와이스마켓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랜디를 포함한 총 5명의 직원만 남아있었어. 모두들 빨리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갈 생각뿐이었지. 그래서 아무도 랜디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었고 다른 직원들은 재고 정리랑 청소를 하는 사이에 랜디는 마트 출입구를 막듯이 바리케이트를 세우기 시작해. 이때 랜디는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었어. 직원 중 한 명이 이걸 우연히 보기도 했대. 근데 랜디가 그냥 핸드폰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게 그냥 영상통화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거야. 한편 영상은 실시간으로 랜디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됐고 그제야 몇 명의 팔로워들은 이게 진짜라는 걸 인식하게 돼. 시간은 새벽 1시였어. 마트 직원 크리스티는 또 다른 직원 빅토리아랑 메달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둘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주변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상태야. 잠시 후 빅토리아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향했지?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 랜디가 빅토리아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발사한 거야. 빅토리아는 간신히 뒤를 돌아서 달아나려고 했는데 랜디는 지체 없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서 한 발을 더 발사하게 돼. 그제야 크리스티는 총성이 울리는 곳을 바라봤는데 빅토리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랜디는 쓰러진 빅토리아를 향해서 계속 총격을 가하고 있더라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크리스티는 그냥 굳어버렸어. 그리고 그 순간 랜디와 크리스틴의 눈이 마주쳤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크리스틴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더라고. 그리곤 다른 매대 앞에 있는 또 다른 직원 브라이언을 조준했어. 멀리서 그의 팔, 사타구니, 가슴, 그리고 머리를 쐈어. 이후엔 마트 매니저를 찾아 나섰는데 이미 총성을 들은 매니저가 몸을 숨겼지만 랜디는 그를 찾아내서 2발의 총을 쏘게 돼. 이때까지도 크리스틴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도망치지도 못한 상황이었어. 이 상황은 워낙 비현실적이라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 일단은 조심스럽게 빅토리아에게로 다가가서 살아있는지 그녀의 몸을 흔들어 봤는데 빅토리아는 의식이 없었어. 크리스틴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911에 신고 전화를 해. 동시에 미친 듯이 마트 입구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랜디와 마주치고 말아. 심지어 보니까 마트 입구는 랜디가 세우던 그 판자로 막혀 있었지.
크리스티는 죽기 살기로 몸을 던져서 유리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어. 그리고 겨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지. 다행히 랜디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런데 그 사이 랜디는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랜디는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을 남기게 돼. 잘 있어 인간들, 보고 싶을 거야. 이후에 자기 입안에 총구를 밀어넣었고 잠시 후 마지막 총성이 울렸어. 랜디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즉사했고 크리스틴을 제외한 동료 3명도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아. 피해자는 63살이던 테리 스털링, 47살이던 브라이언 헤이스, 26살 빅토리아 브롱이었어. 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들은 범인의 집을 수색하다가 컴퓨터에 남겨진 영상과 그동안 썼던 노트들을 확인하게 돼. 그렇게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거야. 랜디는 영상에서 마트 동료들이 사후세계랑 캐릭터 엠버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게 불만이라고 했고 이들을 모두 사후세계로 데려가서 사실을 확인해 줄 거라는 그런 망상에 빠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랜디가 평소에 이 동료들과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거든. 그래서 더더욱 동료들 중 그 누구도 그의 이 끔찍한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미스테리하게 남은 점이 있어. 분명 랜디는 크리스틴을 2번이나 마주쳤어. 하지만 그녀에게만은 총을 쏘지 않았지. 그냥 살려줬다고 볼 수가 있어. 왜 그랬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크리스틴과의 관계가 남들보다 비교적 가까웠거나 혹은 그녀가 랜디의 그 망상에 빠진 엠버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 사건 당시 랜디는 검정색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고 해. 그가 좋아하는 캐릭터 엠버의 메이크업과 비슷한 모양이더라고. 나중에 알려진 건데 랜디가 생전 데니 팬텀 애니메이션 제작진한테 그 엠버의 분량이 너무 적다면서 끈질기게 항의를 했다더라고. 오히려 엠버 그 캐릭터는 망상에 빠진 잔혹한 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한테도 많이 알려진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런 이유 때문에 랜디는 지금까지도 인터넷 역사상 최악의 오타쿠라고 불리고 있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요즘 세상이 참 왜 이럴까? 이젠 사람 사이에 원한, 불만 이런 걸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린 새로운 범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너무 흉흉하다.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디바메이 잊지 말고 다음 주에도 찾아주고. 그럼 안녕.